이제 이게 정치쇼.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샵 1035 50원 문자 참여 가능하시고 2385님 문자로 시작해 봅니다. 잭디 오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초6 초2 세 자매 엄마입니다. 오늘 막둥이 녀석 초2학년 첫 등교라 고민 끝에 보내는데 교문 밖에서 이렇게 본 아이 뒷모습이 왜 이리 짠한지요? 라고 했습니다. 정상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애들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고3 예, 예. 이번 주에 2차 등교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등교를 합니다. 모두 24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런데 벌써 이 전국 곳곳에서 등교를 미룬 학교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이 대구의 오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돌봄 교실에 나왔던 이 서울의 연은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이 고열에 두통을 호소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함께 돌봄 교실을 이용한 학생이 한 48명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오늘 등교 계약을 연기를 하고 일단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의 석천초등학교에서는 50대 교사 1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 이 쿠팡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부천 지역의 학교들은 계약이 연기가 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역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강사와 유치원생의 동시 확진이 나왔던 이 서울 강서구의 미술학원 주변 네. 이 초등학교 7곳 그리고 유치원 4곳이 이 등교 수업을 미뤘고요. 그리고 지역 확진자가 나온 이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2곳도 등교가 6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서울 도봉중학교도 이 학생 30여 명이 이 확진자가 있던 상가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역시 등교 수업 일정이 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쿠팡 얘기를 했는데 쿠팡 물류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요거 좀 전해주시죠. 네, 이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인데요. 이곳에서 이 소비자들이 주문한 이 제품 포장 작업을 하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잇따라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이 넘게 일하는 대형 사업장인데 네. 이로 인해서 이 물류센터의 운영은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최초 발단은 이태원을 다녀온 뒤에 이 거짓말을 했던 인천의 학원 강사였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학원 강사의 제자가 코인 노래방을 갔는데 여기서 또 감염이 된 40대 남성이 사진을 돌잔치에 찍으러 갔고 이 돌잔치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여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여성이 12일 물류센터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확진자가 쏟아지고 또 인천에 사는 직원의 10살 딸도 감염이 되는 등 현재까지 쿠팡 관련 확진자가 14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이 내부 방역 조치가 부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직원들이 많았다라고 하고요. 이 손 소독제도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 관리자들이 작업 속도에만 신경 썼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거운 물품들을 빨리빨리 옮기다 보면은 마스크가 너무 힘들 수밖에 그렇죠. 호흡을 없는 많이 해야 되니까. 상황도 있는 거죠. 이에 방역 당국은 밀접 접촉자들을 자가 격리를 하고 관계자 3,600여 명을 전수 검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혹시 이 택배 상자를 통해서 감염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질문도 지금 많이 올라옵니다. 구보미님도 네네. 배송받은 박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안심하고 만져도 될까요? 라는 질문했습니다. 네, 보통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최장 48시간까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당일 배송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실제로 뭐 그런 사례도 없다라고 지금까지 한 하고요. 번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진행하면서. 다만 이 물류 창고 위생 수칙 준수 여부를 파악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석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뭐 일단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뭐 그냥 뭐 택배 상자 받으면 한번 손을 씻고
하는 거 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소화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굉장히 이 낯선 용어가 네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네, 낯설긴 한데 이미 해외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괴질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왔죠. 네, 그동안 이제 어린이 괴질로 불렸습니다. 네. 근데 이 괴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과도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소화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질병의 의심 사례가 2건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모두 서울의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왔고요. 10살 이하 어린이 1명 그리고 10대 1명이 네, 의심이 된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1명이 그제 이 방역 당국이 배포했던 이 염증 증후군 5개 기준에 들어맞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38도 이상의 고열이 하루 이상 계속될 경우 그리고 2개 이상 장기의 염증이 침범해서 입원이 필요한 중증 상태의 경우 등등이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소화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의심스러운 정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병이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에 현재 13개국까지 퍼졌고 또 유럽에서는 2명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소 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련 증세가 지금 보이는 환자도 이 세계적으로 한 450명 정도가 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질병과 코로나19의 상관관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 환자의 60%가 코로나19를 알았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이 합병증 여부를 가능성에 두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봄, 가을 별로 안 좋아하고 여름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 겨울이 좋아했는데 다가올 겨울이 무서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자가격리 위반한 남성에 대해서 징역 4개월을 내려진 판결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김모 씨인데요. 이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 네. 그런데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집에서 무단으로 이탈을 해서 잠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 의정부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김모 씨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이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탈을 하나 싶은데 그리고 또 이후에 임시보호소에 격리가 됐는데 격리 당일에도 또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2번 이탈을 한 것이죠.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검찰은 김모 씨를 구속을 하고 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정부 지방법원이 이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실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재판부는 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을 했고 또 격리 중에 다시 무단 이탈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이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이 개정된 감염병 관리법이 적용된 첫 처벌 사례인데요. 네. 그동안 이 자가격리 위반자는 벌금 300만 원이 이 처벌 상한이었는데 지난달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 첫 사례라는 거죠. 경찰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337명을 수사해서 위반자 18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요.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2주가 답답해서 밖에 돌아다니고 거짓말했다가 16주를 맞았습니다. 네, 징역 4개월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정치권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법사위 예결위 뭐 정해졌습니까? 네,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뭐 몇 대 몇으로 배분한다. 이거는 합의를 했는데 법사위 예결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내일 모레면은 20대 국회가 끝나고 토요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새 국회가 열리는 만큼 그 여야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 법안을 발의하고 집중 논의를 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협상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어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일단 뭐 정확히 어느 상임위를 어느 당이 위원장을 할 것인지 여기까지는 정하진 않았지만 네. 일단 배부는 11대 7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가 총 18개인데 그중에 민주당이 11개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7개 상임위를 맡기로 한 것이죠. 이제 숫자는 합의가 됐는데 정말 어려운 협상은 이제부터라고 네, 그쵸.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에는 이제 핵심 상임위로 불리는 2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이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 하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결위원회는 이 나라 예산 편성과 관련된 상임이어서 그 의원들도 많이 가고 싶어 하고 또 각 교섭단체도 좀 놓치기 싫어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최종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상임위 원장을 지키고 있으면 이 국회 입법권에 좀 상당한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두 곳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금 양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이 때문에 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언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국회 안에서도 똑같네요. 이 돈과 힘을 쫓는 행태는 그렇죠. 네. 돈이 있는 예결위, 힘이 있는 법사위 여기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각 당의 쟁탈전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서 각 당 내부에서 이 당 상임위를 또 안에서도. 가고 싶어하는 또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어제 영상이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도 이거 봤거든요, 영상.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이 교통사고로 봐야 할지 보복 범죄로 봐야 할지 조금 애매해 보이던데. 네네. 이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사고가 났는데요. SUV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고의 사고였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돼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자전거를 탄 아이가 모퉁이를 돌자 그 뒤를 쫓아가서 이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아이가 당연히 바로 넘어졌고요. 그럼에도 차가 멈추지 않고 이 자전거를 밟고 또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그 위에. 네, 굉장히 좀 아찔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운전자가 이후 내려서 아이에게 갔는데 오히려 이제 사고를 당한 아이가 좀 절뚝거리면서 아파하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또 CCTV에 포착이 돼서 마치 뭐 사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도 봤는데. 맞습니다. 그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한 것도 이 사고 차량 가해자가 아니라 이 근처에 있던 주민이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피해자의 누나가 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놀이터에서 9살 본인의 동생이 네. 이 5살 아이의 어깨를 쳤는데 이 사과하지 않고 가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뒤따라가서 사고를 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다친 아이의 누나가 한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사고 운전자를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가해자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이것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경찰 측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렇게 잔혹한 영상은 아니에요. 또 네네.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일단은 네.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이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샵 1035 50원 100원 의견 주시면 되고요. 이제 광고 듣고 삼변시대 법조인 세 분이 나오니까 이 변호사님들한테 또 의견도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내일 뵙도록 하고요. 이제 이게 정치쇼 5월 27일 수요일 쇼는 계속됩니다. 2부 삼변시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쇼. 네, 이제 이게 정치쇼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세 분의 법조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삼변시대 샵 1035 50원 100원 문자 많이 주시고요. 고릴라 유튜브로 댓글은 무료로 달 수 있습니다. 여기 먼저 하고 넘어갈까? 일단 세 분 소개부터 하고 오늘이 저희 삼변시대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김태현 변호사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저는 프로 런칭할 때부터 있었어요. 야, 그럼 4년 했다는 얘기인데. 아 그런가? 4년 됐어요? 그 정도 왜냐면 됐을 거예요. 공정위에 신고해야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장기 집권. 일감 몰아주기. 김종인이네. 아 김종인이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정위는 뭐 하나 SBS와 김태현의 유착 관계. 그러니까 예. 당 대표는 몇 번이 바뀌어도 김종인은 그대로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관료들은 계속 가잖아.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진행자가 지금 J 전 의원, K 씨, 그다음에 LPD, 그다음에 L 의원. 뭐 그냥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쭉 간다는 말씀. 사실 이 생존력으로 치면 우리가 바퀴벌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곰벌레라는 놈이 있어요. 곰벌레. 얘가 외계 행성에도 살 수 있거든요. 곰벌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저는 생존력이다. 한번 잡은 놓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3층에 4층에서 하는 J 씨의 뉴스 네. 브리핑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런칭할 때 시작했거든요. 주영진 앵커로 새로 이렇게
런칭하면서 이게 그때부터 곰벌레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곰벌레인데 지구 멸망에도 생존한다고 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혹시 곰벌레 띠가 아닌가? 여기만 닮은 그런가?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래 마지막인데 오늘. 자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도 마지막이니까 소감을 저는 여기 말씀해 올 주시면. 때마다 되게 기분 좋아요. 이제 PD님 되게 경쾌하시고 시사 프로 하시는 분들 중 되게 어두운데 경쾌하게 해주셔서 되게 좋아하는 프로였는데 네. 없어서 아쉽지만 또 뵐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공대원으로 저희가 네. 모셨습니다. 계급은 대위입니다. 괜찮은데요? 조씨 대위가 너무 나이만 느낌 나도. 김준호 변호사는 그렇게 오래 네, 저는 작년 한 11월에 처음 나오고 고정은 한 올해 초부터 했으니까 제일 짧습니다. 예. 네,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아마 첫 방송 아니었나 싶은데 그 즈음이었던 네,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저는 네, 정확히 네, 기억 네. 안 나고요. 뭐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깨알같이 근황 토크 하나만 더 말씀해 붙이면 주세요. 제가 이번 주부터 그 정의당 외부 몫으로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네. 그쪽 소식은 확실히 빠삭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좀 그래서 좀 더 이제 말을 아끼고 귀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요. 좀 됐습니다. 네. 뭔가 또 혁신의 움직임을 또 네. 보이고 그 장혜영 대표라고 해야 위원장, 됩니까? 위원장 네, 또 네, 새로 네, 바뀌었고 네. 하니까 뭐 응원 주로 많이 당내 해주시죠. 인사들 중심인데 당 외부 전문가도 몇 명 이제 포진하는데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말석을 좀 차지하게 됐습니다. 저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기다. 멋있다. 왜요? 박수 쳤잖아 지금. 멋있어요. 예전에 그 선거법 전문가일 때부터 뭔가. 김준호 변호사요? 네. 왜냐면 예전에 선거법 개정할 때 저 방송 많이 했었는데 같이 제일 잘 알아. 저도 그 얘기합니다. 네. 피디들끼리 모이면 김준호라는 분, 네. 그분 참 한번 써보라고 괜찮다고 네, 얘기를 하고 선거법. 있습니다. 몰랐죠? 그렇게 또 홍보하고 다니는 줄은. 네, 전혀 몰랐습니다. 밥 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쓱 네. 전화 오고 그러는 거예요. 방송계가 네. 원래 그래요. 네. 그 세부 손정혜 변호사 이거 100% 봤을 것 같고 그 SUV 차량이 일종의 뭐 의혹입니다만은 보복이 아닌가, 보복 보복 사고가 아닌가 싶은 그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동기라고 하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는 충분히 추정이 되어 보이는 사건인데 영상에서도 이게 실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사고 이후에 이제 나타난 태도를 봤을 때 보통 실수로 아이를 치게 됐을 때의 반응과 아닐 때의 반응이 좀 차이가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보신 분들은 이거 고의적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랬으면 좋겠다. 또는 이러면 이래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고의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아마 분노 범죄의 일환으로 보시는 것 같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의 여동생 같은데 김태연 씨가 영상 보세요. 핸들 꺾어서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현주 님도 아이가 넘어지면서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이 차 쪽으로 애가 이렇게 밖으로 넘어졌거든요. 근데 안쪽으로 차 쪽으로 넘어져서 애를 했다면 정말 너무 끔찍한 사망할 수도 있었던 사건 같다. 살인미수 아닌가요? 윤성민도 같은 차종을 모는 입장으로서 영상 보고 놀랬다.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솔직히 의견이 청취자 게시판에는 안 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고의라고 봐요. 음. 저는 제가 검사라면 그냥 왜 그러세요 사모님 피의자구나 피의자 왜 그래요 하고 저는 고의를 기소할 거 그냥 자백하고 빌지 왜냐하면 본인은 당연히 이제 과실이라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앞서 정상근 기자 브리핑 네네. 과실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과실인지 고의인지는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네. 주변 정황까지 보거든요. 만약에 과실이라고 합시다. 운전 진짜 못하는 사람. 장롱 면허 20년에 어저께 처음 면허 타서 나오면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지. 운전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운전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비슷한 사고 수태 냈을 거예요. 하하. 그렇게 그럼 되는군요. 교통사고 이력조에 보험에서 쫙 보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사고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네.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는다든지 네. 그래서 가다가 앞차 추돌해서 뒤에서 이제 저 추돌한 사고들을 매주 주차장 거의 부른다든지 뭐 이런 매달 식의. 낸다고 하면 진짜 이 사람 운전 못하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사람 흔합니까? 흔하지 않아요. 아마 이제 이 사람 교통사고 전과라든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한 거 보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일반인의 경우에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피의자 이 정도로 운전 실수할 만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무사고예요. 이건 뭐죠?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더군다나 차가 추돌을 하면 되게 뒤에서 사람을 치면 가다가 운전할 때 백미러로 사이드 미러로 사람을 툭 그런 적 쳐보세요. 몇 번 있죠. 깜짝 놀랐죠. 그러면 내리자마자 죄송합니다. 안 다치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운전자 고개를 숙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고는 아이가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고 난 다음에 그 엄마 아이 사이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그 대화가 뭘까? 야
어쩌고야. 왜 우리 어쩌고 애를 어쩌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닐까? 라고 추정을 해보면 저는 고의라고 본다. 뭐 지금 피의자 듣고 계시면 되게 죄송한데 저는 고의라고 보고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된다. 아, 이건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저는 왜냐면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이가 누구한테 이렇게 좀 맞거나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요. 당연히 그건 뭐 그건 이해합니다, 네. 부모로서. 근데 이런 식의 보복 범죄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된다.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핸들을 꺾은 것 같은 영상으로 보면 그런데 의도가 있었다. 근데 그게 고의라는 게 뭔가 좀 계획적이고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순간 이렇게 자제력을 잃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범으로 갈지 고의범으로 갈지는 조금 약간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뭐 이제 이 미필적 고의 뭐 어느 선을 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뭐 과실로 가든 고의범으로 가든 실형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김준호 변호사님한테는. 이 거리도 참작됩니까? 예를 들면 뭐 10m였다 쫓아간 거리가 100m를 내내 쫓아갔다. 이 정도면 고의가 그렇다기보다는 그 거리 동안에 그 차량이 가는 길이 문제겠죠. 차량이 계속 그냥 등거리를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100m를 쭉 따라가면 사과를 받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걸 뭐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협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순간적이냐 뭐 요건 너무 짧은 기간에 또 이제 딱 코너링 딱 하는 순간 이렇게 좀 얼마 안 갔잖아요. 몇 미터 안 갔기 때문에 그 문제 관련해서는 이 문제랑은 좀 결부된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m를 쫓아가는 상황이었으면 그 과정에서 좀 분노를 삭히고 이성이 좀 되돌아오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재질이 조금 더 나쁘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죠. 왜냐하면 계획성이 뚜렷하죠. 사실 보통 화가 나도 아 그래 이제 돌아가자 하고 이제 핸들을 꺾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갈 수 있는데 100m까지 쫓아가는 시간 동안 뭘 생각했는지를 생각하면 계획성과 고의성이 높아지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는 있어요. 100m 쭉 가다가 덮쳤을 네.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오래 네. 쫓아갔다. 알겠습니다. 그 놀이터 거리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쫓아간 거리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 다른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잠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아니면 손정희 변호사한테 여쭤볼까. 민식이법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고의성이 있으면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특수 위험한 물건으로 아이를 친 거기 때문에 상해. 지금 특수상해. 살인미수죄 오히려 더 적용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특수상해, 특수폭행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특가법상 처벌 여지가 있고 만약에 민식이법은 과실범이에요. 운전 부주의로 내가 이 사람을 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과실로 쳤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중처벌을 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뭐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던 것처럼 과실범이면 민식이법이다. 아니면 이 형법상 가중처벌될 수 있는 특가법 형량도 당연히 민식이법보다는 더 높아지겠네요. 고의성 근데 그뭐 입증된다면. 양형 근데 민식이법도 워낙 강해가지고요. 법정형이나 양형에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안날 않을 수도 수 있고 있고. 핵심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하고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도 이 피의자, 전 피의자로 봐요. 이제 피의자죠. 네. 피의자한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애가 안 다쳤어요. 크게 안 크게 안 다쳤어요. 예. 맞아요. 애가 좀 그렇게 다쳤잖아요. 그럼 뭐 이건 뭐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저도 만약 근데 그 기사나 영상 그 위에 헤드라인에 아이가 예를 들어 잘못됐다든지 많이 다쳤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영상을 아예 못 봤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크게 안 다쳤다는 걸 아니까 그걸 또 보게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또 삼성 문제네요. 삼성 전문가 이재용 부회장 꽤 오랫동안 한 17시간 검찰 조사 받고 이거는 경영권 승계 관련된 재판이었나 수사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란 게 한 30년도 더 된 거예요. 네. 한 95년부터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수사가 됐던 게 2008년도에 이제 김용축 특검 때 네. 에버랜드 CB하고 저 SDS 저 BW 저 저가 배정 이 사건 그때 제가 그 사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을 다니실 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삼성 있을 텐데 그때 제가 무슨 앞서서 한 건 아니고 당연히 네. 복사 뭐 이런 거 뭐 찾아와 뭐 이렇게 막 자료 찾고 막 뭐 법원 도서관 가서 막 복사 뭐 이런 거 했어요. 말진으로 일했군요. 말진. 네. 그럼 거의 뭐 말진도 못 가는 하여튼 어쨌든 네. 그러니까 S 무슨 게 그러면 본인이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단계예요. 그러면 뭘 왜 하는지는 알죠. 근데 네. 하여튼 뭐 그 뒷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건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거든요. 네, 네.
제일모직은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이 합쳐서 만든 제일모직입니다. 그럼 제일모직 뭐 하는 회사예요? 옷. 뭐 화학도 있습니다. 있기는. 화학, 그다음 옷, 그다음 에버랜드 놀이동산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물산 우리나라 넘버원의 건설 회사입니다.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동의 플랜트 건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랑 합병하니까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딱 합병해서 통합 삼성물산이 나오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둘이 합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합병 비율을 따지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은 없어요. 네. 제일모직 지분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하게 하려면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한테 줘야 되겠죠. 그렇죠. 삼성물산은 저평가하고. 네. 근데 제일모직은 보시면 고평가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랑 어디가 커요? 당연히 삼성물산이 크죠. 그러면은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높게 평가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시에 이제 합병 비율을 잡을 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정도 가치가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그 부분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배임이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피해를 줬다. 손해를 끼쳤다. 예, 배임이다. 왜냐하면 제일모직이 3분의 1이 됐으니까.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냐? 그러면 이제 제일모직의 가치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높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산으로 보면 상대가 안 돼요. 삼성물산은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모직은 뭐가 있었냐면 삼성이 이제 새 신수종 사업으로 전자 다음에 띄우는 게 바이오거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일모직의 자회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장했는데 당시에는 바이오로직스 밑에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근데 나오죠. 바이오라는 거는 처음에 투자비가 엄청 들어가요. 신약 언제 나와. 네. 그죠? 당시 장부론 보면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분식 회계를 통해서 부채를 감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높였다. 아주 쉽게 네. 말씀드리는 거 다 빼고. 네. 그래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잡았다. 이게 이제 분식 회계 두 번째 의혹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냐? 이 과정이 그냥 실무진들, 미래전략실 중심으로 해서 실무진들 알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JY에게 이런 걸 잘 해드리지?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 이재용 부회장 다 알았다. 이게 세 번째 쟁점. 요걸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런 의문 있잖아요. 야, 그러면 뭐 예전에 뭐 저 최순실 씨다 말 사주고 그건 뭐냐? 뇌물. 네. 그건 뭐냐면 말씀드렸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년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를 막 반대를 해요. 막 네. 외국에서 이제 저 헤지펀드 들어오고. 당연한 얘기죠, 그것도. 그러면은 누가 그때 키를 잡고 있으면 국민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 찬성을 해주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때 국민연금을 찬성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한테 말 3마리. 뭐지 이름? 살씨도 뭐 있어요. 3마리. 되게 그럴듯한 이름이 있어요. 그 3마리를 뇌물로 줬다. 그게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로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파기환송식 와 있는 거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거 그 뇌물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별건이지만 연결돼 있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소문은 이제 나온다. 삼성물산의 또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레미안 아파트가 수주를 별로 안 하고 다니고 그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또 그 당시에 뭐 이제 건설 접는다 미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근데 요까지 지금 수사 대상은 안 나와 있지만 요즘 레미안 열심히 수주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지금 정황상 봤을 때 조금 침묵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그 반포레미안 그리고 네. 대치레미안 팰리스 이후로 쑥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강남에서 그건 뭐냐면 흔적도 없이. 몇 년 사실은 동안. 삼성이 건설 사업 접기로 한 거 레미안 아파트 네. 그건 2015년 전이에요. 제가 알기로. 왜냐하면 그때 제 동기들이 삼성물산에 다니는 변호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물산 건주택 사업부가 원래 서초동 사업에서 빠져가지고 그 앞에 무슨 단독 건물로 이사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2015년 전부터 있었던 게 한데 문제는 삼성물산 주가 낮춘 거에서 지금 뭐가 문제라고 하냐면 2015년에 삼성물산이 카타르에서 플랜트 수주하거든요. 네. 그게 어마어마한 호재잖아요. 그 공시를 합병 이후에 냈다는 거예요. 검찰 아하, 입장은. 좋은 소식인데도 안 알리고. 네. 근데 이제 삼성의 방어는 있죠. 삼성의 방어는 뭐냐면 당시에 카타르 공사를 전체 수주한 게 아니라 일부만 수주해서 네. 해지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 관례상
공시를 나중에 해도 된다. 그리고 그 공시 의무 위반해서 금감으로부터 제재받은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방어막은 있는데 뭐 야, 실제 내가 봐야죠, 그 어떻게. 이 삼성 그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한 4박 5일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아. 그것보다 10분 동안 김태현 변호사 얘기 들은 게 훨씬 더 낫네. 이게 괜히 내가 공부했네 내가. 저러니까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야, 장기 기가 집권을 막히네요. 주면. 장기 집권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벨 삼성 브리핑상. 자, 비록 적폐지만. 이것은 정말 엄청납니다. 자,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손정희 변호사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 정황 관련해 가지고 뭐 바닥을 뜯고 그쵸. 뭐 막 안에 뭐 숨기고 그래서 맞아요. 꽤 고위직들이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 받고 증거 인멸로 인해 가지고 처벌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재용도 당연히 처벌받는 거 아니냐는 생각 들고 아니다. 이 과잉 충성이다. 그분은 하나도 몰랐을 거다.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은 최소 비용으로 이제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정점의 수혜자는 이재용 부회장이고 그리고 그 당시 삼성그룹에 대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17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상되는 답변에서 나는 몰랐다. 나는 지시한 바 없다. 보고한 받은 바 없다. 이걸 17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늦게 소환한 측면들도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연막에는 그러니까 아주 스모킹 건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거인멸죄만으로도 8명이 구속된 사건에서 과연 그러게요. 이재용 부회장이 승인 내지 지시 또는 묵시적이라도 승인 내지 미필적이라도 이런 경영권 승계 작업이 나로 인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이 증언들의 진술로 이게 뒷받침될 것이냐가 굉장히 저는 치열할 거로 봐요. 그래서 무리하게 기소할 여지도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입장은 단호하게 일관되게 나 보고받은 적 없다거든요. 근데 자, 저는 김주 변호사님. 이게 검찰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 바닥 공장 바닥에 뭐 컴퓨터 뭐 하드 뭐 이런 걸 다 묻었다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제일 그 말단에 있는 사원 대리부터 이렇게 하나씩 불렀다는 거예요. 꼬리부터 그렇죠. 불러서 협박하니까 자기가 하나씩 불기 시작한 거죠. 그럼 위에서 시켰다. 그럼 과장이 위에서 시켰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이게 딱 전모가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 되게 유능하게 수사를 한 건데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니까 아직까지 재판도 연기되고 아직도 구속도 안 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재용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아무리 김진배 생각해도 선생님 확신하시네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연결 고리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네. 난 위에 지시를 네. 받았다는데 딱 중간에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님께 보고하지 않았고 내가 결정권자입니다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받을 게 많으신 분이죠. 이게 이제 우리 상식과는 괴리인데 또 법적인 증거로 쓸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 진술을 받아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 아무리 아까 협박이라는 표현 쓰셨으면 검찰에서 근데 고소하셔요. 예를 들어 3억이든 9억이든 압박 진술. 바로 뒤에 또 칭찬했어요. 네. 아주 유능한 수사였다고 또 덮었어. 본인이. 3억을 받았네, 9억을 받았네, 근데 보좌진에서 받은 거에서 그쳤네, 아닌데 보좌진이 받아도 다 받은 거네 하는 게 한명숙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완전 몇백억, 다른 몇천억과 관련된 식. 부분인데 중간에서 그냥 알아서 다 했다. 몇 억과 그거를 몇천억 법원에서 그렇게 조단위. 해준다. 저는 뭐 형평과 정의와 공정에 대한 고민을 검찰과 법원이 한다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보세요. 자, 그러니까 들어봅시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방어발 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뇌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가 방어. 왜냐하면 대통령 만나고 나왔으니까. 네, 본인이 결정. 이거는 이게 뇌물이라고 인정되면 나 몰랐는데 실무진에서 말 사준 건데 이게 잘 안 먹힌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결국 대통령을 독대를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뭐 제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 몰랐다는 방어막에 쳐줄 수는 있을 거예요. 방어막 자체를. 왜냐하면 삼성의 시스템상 이런 부분들을 미래전략 써서 쫙 짜가지고 사사사삭 하는 것들이 있어요. 꽤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너한테 그냥 저희 뭐 경영권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뭐 이럴 정도면 추상적으로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거 보고 안 하고 차차차 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세요. 못하면 얘기하세요. 다음에 2008년에 김영중 특검 때 네, 그때도 쟁점은 두 개였어요. 에버랜드 CB 그다음에 저 SDS BW를 저가 발행한 행위 자체가 배임이냐. 네, 그때는 실무진인데 그때도 뭐 김학수 이학수. 이학수 실장 김인주 차장 다 나오거든요. 삼성의 넘버 1, 2 네. 회장님 빼고. 그럼 그게 배임이냐라는 게 하나. 두 번째 그것들을 당시에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느냐. 이건 이제 알고 있었느냐 두 단계였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무죄 나올 때
아예 이 저 BW하고 저 CB 저가 발행 자체가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쟁점도 아니야. 앞에서 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쟁점 중에 삼성물산의 그 공시 안 이런 게 배임이냐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제일모직이랑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게 죄가 되느냐 여기서 막을 거라 앞단에서. 이게 뚫리면 삼성에서 저 우리 시스템상 저 미래전자 다 알아서 한 거고 부회장은 몰랐어요. 출장 다니라고 라고 방어막을 치겠지만 그거 인정받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저 2008년 특검 때처럼 앞단에서 막을 거다라는 거죠. 주관적인 고의성. 지금은 인식 문제가 여부까지는 대법원에서 그 뇌물 말 세 마리 사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평가로 사실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문영표 네. 전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분도 지금 있죠. 말씀하신 형평성 것처럼 저것도 1차 뭐. 단계에서 방어하기에는 삼성도 굉장히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일 아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죠. 경영권 승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당에서 이휘정 부회장가 몰랐다 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쉽지는 않을 거고 주관적인 요건이. 그러니까 알았는데 안 그 행위가 죄가 아닌데요. 삼성물산은 배임 아닌데요. 분식회계 아닌데요. 이걸로 삼성은 붙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나중에 주가가 네. 올랐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근데 주장해 그런 볼 수가 식의 있죠. 논리가 먹혀요 법정에서? 근데 이제 그 회계에 관한 거는요. 분식회계에 관한 거는 시장 가치, 장부 가치, 관계사, 자회사 막 나옵니다. 네. 국제 회계 기준. 네. 그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영역이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법률하고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삼성의 시점은 뭐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네. 3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삼 네, 부에서. 네.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익의 정치쇼. 네, SBS 이재익의 정치쇼 5월 27일 수요일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3번 시대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 그 관심은 자 이래저래 해서 결국은 다시 구속되느냐 아니면은 구속을 면하느냐 이건데 당위를 떠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준일 변호사? 당위를 떠나서 네, 당위는 안 들어도 알 것 같고요. 네. 아니 근데 검찰이 네. 사실 좀 요즘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스크래치 네. 아까부터 그 네. 뭐 협박 스크래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뭐 총장 뭐 친인척 비리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작년에 이제 조국 뭐 장관 사태 관련해서는 자신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좀 과도한 수사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그래도 정의로운 집단이고 사법 질서와 뭐 법의 지배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다라고 하려면 이 재벌에 대해서 제대로 칼날을 들이세우는 그런 검찰 이렇게 해야만 이제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좌우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러니까 검찰을 가급적 세게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사법부가 또 있잖아요. 사법부 입장에서도 뭐 물론 이제 지금 그 파기환송심 하고 있는 그 분처럼 이제 여러 가지 봐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1심에서는 뭐 그렇게 부담 안 가질 것 같아요. 어차피 큰 정무적 올리면 가닥은 되니까. 2심 대법원에서 할 거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적정선만 지켜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아마 검찰은 기소를 할 거예요. 무조건. 왜 검찰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속된 말로 지난번에 윤석열 라인이라는 사람들 다 저 물을 먹었잖아요. 속된 네. 말로. H모 검사장 부산 내려가고.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중앙지검이랑 대검에서도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리는 잘 나가는 검사 중에서 딱 한 명 살아남았어요. 2명 살아남았구나. 한 명은 누구냐면 공공형사부 하는 지금 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수사하고 있는 네. 그 부장 남았고 또 한 부장이 엘모 부장, 네. LBH 부장입니다. 네. LBH 부장이 살아남는데 나오네. 네. 거기가 뭘 하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담당. 이번 사건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부장. 있는. 왜냐면 그 부장이 회계사 출신이에요. 경학과 경학과 나가지고 경제인가? 전공을 좀 살릴 수 있겠군요. 회계사 출신이에요. 네. 그다음 이제 사법시험 붙어서 검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렵습니다. 네, 쉬운 네. 문제가 아니에요. 네. 단순히 그냥 아주 무식하게 한 분식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장만 살아남았다는 건 뭐냐.
검찰이 어쨌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끝까지 파겠다는 검찰 의지는 충만하다. 다만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알 수가 없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에서 여러 가지 방어막들을 가지고 있어요. 법리적으로도. 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만 게 뭐냐면 삼성의 큰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니들 말하는 분식회계나 이거 다 2015년 말이야. 합병 다 끝난 다음에 했어. 회계 기준 바꾼 것도. 근데 뭐가 우리 합병 때문에 했다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시기의 문제들. 그래서 아마 다퉈볼 여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재판 가면 이 뇌물 사건보다도 훨씬 어려울 거예요. 뇌물은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검찰은 무조건 기소할 거고 관건은 영장을 칠 거냐 안 칠 거냐 이거. 손정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 건 분명하고요. 딱 떨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분명히 재판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검찰이 하는 건데 사실 법률적으로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소환 조사에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검사가 유죄 입증이 안 돼갖고 막 정말 오래 수사를 한 거예요.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해야 되고 피고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영장을 청구하는 모습보다는 일단 불구속 기소하고 법리대로 재판을 받는 게 원리 원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이주영 부회장 소환이 그게 늦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저 미래전략실 고임원들 다 기소 처벌 갖고 조사하면 꽤 오래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주영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저 분식회계나 이게 뭐 삼성물산 관련된 게 배임이냐 죄가 아니냐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수사를 해놨을 텐데 마지막 관문 이주영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냐에 대한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저 스모킹 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환이 늦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이주영 부회장도 보고가 됐고 보이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뭐 이런 보도는 한번 됐어요. 아마 SBS 단독 보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수사 진척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주영 부회장이 17시간 나 아닌데요. 보고받지 않았는데요. 네. 라고 하는 거를 뚫어낼 칼이 확실한 칼이 검찰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보면 저도 저 손정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영장 치기는 좀 부담일 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검찰에서 항상 의구심을 품는 시선에서 보면 총선 결과 보고 시간을 잰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정무적인 판단에 개입돼 있다. 그래서 뭐 스모킹 건이 있든 없든 이만큼 질렀으면 어쨌든 가야 되는 거고 그 왜 소환 시기가 지금이냐라고 보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또 뭐 풍향계를 좀 돌리진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좀 하나 그런 드는 게 있고. 정무적 판단으로 수사를 너무 지연시키냐면 피의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죠. 관계자들 입장에서. 그러게요. 그래서 수사는 그쵸. 신속하게 하고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판단 자체를 계속 미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이게 검찰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원래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조금 생각이 뭐 들죠. 약간 뭐 속된 말이니까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그 영문으로는 B모 법인, 한글로는 T모 법인이 원래 2, 3위를 다투는데 네. 확실한 2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수입에서 들어오니까. 데벨로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잔재미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마지막 해봐요. 방송이니까. 네. 원래 변호사가 예전에 사건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10년도 지났고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2008년 김영철 특검도 제가 그 완전 김영철 말진 그냥 막 네. 뭐 복사하고 내가 있을 때.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시키니까 복사하고 1년차 변호사죠. 그때 이제 저한테 2008년이. 떨어진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에버랜드 저 저가 12 저가 발행 사건이 사실은 2000년 8년 특검 때 막 했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막 고발로 막 수사가 받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계속 조사를 받자 조서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제 다 그걸 해봤을까 아마 어었대. 왜냐면 여러 번 조사를 받다면 사람이 말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검찰 항상 그거를 야 너 그렇죠. 5년 전에는 A라더니 지금 B냐? 진술 번복이다. 네, 그러니까 그 진술에 바뀐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항상 합니다. 다 모든 읽어봐야 되겠네요. 봐요. 근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 기억 안 나고 제가 기억나는 거 뭐냐면 처음에 조사받을 때 두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 기억나. 대리 과장이었을 거야. 아마. 네. 예를 들면 에버랜드에. 그 다음 조서 때는 과장 부장이 돼 있어. 오. 그 다음 같이 올라가 승진 계속. 마지막 때는 제가 마지막 직위는 뭔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특정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하여튼 처음에 사원 대리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대리 과장 부장 계속 올라가 조사가 바뀔 때마다. 쉽지 않은데. 네, 이거 뭘까? 뭐 일을 잘했겠죠 뭐. 야, 우리 그 청취자분들 아쉬워하고 있어요. 김태현 변호사가 자꾸 이렇게 삼성을 찌르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저는 근데 찌른 거예요? 저는 근데
아 진짜 삼성이 잘 되게 하는 마음은 저는 아, 물론 친정이죠. 삼성이랑 그래요. 그러면 잘 돼야죠. 삼성 큰일 잘 돼야 납니다. 돼요. 네, 나는 그거 당연하죠. 이씨 일가가 삼성을 그렇죠. 부당하게 소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인 거지. 삼성이랑 삼성은 잘 지켜내야죠, 당연히. 아, 나는 이 세 사람보다 더하다니까. 난 친정인데 거기 용인 창조관 들어가서 한 2주일 있다 와봐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난 진짜 잘 됐으면 그 좋겠어. 나중에 이 세 분 모시고 이 삼성이라는 회사로 한 특집을 한 3시간짜리 한번 계획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대사의 명함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근데 사실은 삼성. 사카린 미스부터. 아니, 네. 아니 근데 대단한 회사긴 해요. 제가 한번 진짜.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의미에서. 광고 다 끊기는 거 아닙니까? 대기획 삼성. 네. 삼성을 말한다. 1부, 2부, 3부. 시사 특공대 뭐 계속 갈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봅니다. 이 사건 역시 상당히 뜨겁습니다. 아까 그 삼성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김준우 변호사님이 형평성을 보자. 이 사건 이렇게 하고 이 사건 이렇게 하고 이게 말이 되냐 했던 바로 그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었죠. 허위 증언을 검찰이 강요했다는 주장이 그 사이에 새로 나왔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진술 번복이 있을 때는 이제 법조계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어떤 증인이 돈을 건네줬다라고 검찰 조사에서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렇게 진술을 해놓고 1심 법정에서 말을 번복해서 나는 돈을 주지 않았고 6억 원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이제 팩트인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가. 그런데 이제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돼서 형을 살고 나오셨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아주 돈 준 사건에 아주 명확하게 그 뇌물 공여자,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 한만호가 진술을 오락가락 굉장히 여러 번 바꿨고 보통은 이제 검찰 조사에 나온 검찰 진술의 신빙성보다는 법정에서 진술한 신빙성, 공판 중심주의 원칙이니까 그럼 법정에서 나와서 구체적으로 나는 주지 않았는데 검찰의 어떤 회유나 압박이나 소위 말하는 강압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검찰에 조사하지 않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뭐 가석방이나 오히려 검찰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기대하에 내가 허위 진술을 했지만 실제로는 돈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1심 법정에서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게 왜 어떻게 유죄가 되느냐 이런 좀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열어보면서 실제로 이 한만호 씨에 대한 변호인이 또 최가웅 당선인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 검찰이 70 몇 회를 소환을 했는데 네. 조서는 또 5번만 적었다. 그러면 조서 안 적은 날 뭐 했겠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에서 시작되는 어떤 진술의 신빙성과 검찰의 강압 수사에 기초한 증언과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수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심해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심 사유로는 지금 주장만으로 굉장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위증으로 누가 처벌을 받았느냐? 그럼 그 당시 검찰이 뭔가 직권남용이라든가 강압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았느냐?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는 재심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인데 지금 현재 공소시효 문제도 있어요. 공소시효도 이게 직권남용. 오래된 사건이라서 끝났어. 직권남용은 벌써 끝나서 끝났구나. 법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장들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변호사로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 만연히 기대가 돼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어버리면 기회를 거의 상실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1, 2심이 유무죄가 바뀐 사건에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건들은 좀 많아요. 그렇군요. 그 일반 그 상식적으로 궁금했던 건 이 비망록 자체가 저도 이 부분에서 되게 헷갈려서 처음에 이 사건 처음 봤을 때 이게 새로 공개된 건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딱 기사 읽었을 때는. 근데 보니까 비망록, 수첩, 노트는 다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게 예전에도 있었다면 한명숙 전 총리 역시 상당한 이 급의 정치인이고 거기도 나름 도와주는 법조인들도 있었을 거고 했는데 왜 이 문제를 그냥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내가 뭐 나중에 유리할 것 같은데 아니, 왠지. 먼저 들어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그다음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 예를 들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망록이 지금 처음 나왔어. 음.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재심도 가능할 수 있죠. 청구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네. 뭐 한만호 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나 최소한 재심 개시 결정까지 어떤 나올 수 기록은 있을 남아 있는 거예요. 거니까. 네. 이거 다 나온 거예요. 예전에 다 있었던 거죠. 검찰, 법원 이거 재판 6번 했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3번, 네. 그다음에 한만호 씨 위증 사건 3번, 6번을 합니다. 6번 동안 다 나온 거예요. 법원, 검찰 다 알아요. 지금 최광학 당선인을 비롯한 아마 강금실 전 장관, 백승원 전 민변회장 다 변호인 들어갔을 거예요. 다 네, 알고 네.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왜 지금? 이게 무슨 재심 이걸 가지고? 이 비망록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거냐면
당시에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줬는데요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1심에서 안 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막 기자들도 뭐냐 이거 이게 뭐야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증언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저 얼마 전 이용수 할머니 보시면 그냥 본인 막 옛날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네. 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네. 당시에 한만호 씨가 증언할 때 막 뭐 보고 읽었다는 거예요. 검찰이 뭐 보고 있냐 당신. 어? 그래서 재판부에 재지주 시켜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한만호 씨가 내가 가슴이 너무 떨려서 이거 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본인이 기억인데 왜 말을 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위증하는구나. 그리고 동료 수감자 불러봤더니 동료 수감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한만호 씨 그때 법정 증언입니다. 한만호 씨가 막 자꾸 출정 전날 재판 나가기 전날 주치소 내에서 막 뭐 보고 막 연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압수수색합니다. 거기서 비망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망록 검찰이 증거를 제출해버려요 아예. 그래서 1심, 2심, 3심 그다음 한만호 씨 위증 1심, 2심, 3심 6번 동안 다 알아요 이거 비망록. 검찰은 알아요. 그거를 위증의 근거로 제출한 네. 건가요? 이 민주당은 비망록을? 몰랐을 수는 있어요. 뭐 당시 변호사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게 나왔어요. 어찌됐건 뭐 인터넷 언론사에서 이거 가지고 재심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명숙 총리가 돈 안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본인과 식만 아는 거지. 법원 검찰이 인간의 판단이니까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민주당 쪽에서 우리 한 전 총리는 복권회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대통령 그냥 특별사면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관대한 사람입니다. 사인하세요. 사면해줘도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니까.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가 관행이 문제다? 그 이제 60번 70번 불러가지고 5번 조서 조사. 만들고 야, 나 이런 거 해도 되나? 해봐요. 이거 국정농단 때도 많았어요. 그거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MB 사건 때요?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에서 MB 사건 때 제가 얘기를 해볼까? 구체적인 실명 들어서 참고인 누가 몇 번 조사받았는데 조서 몇 개 있는지 MB 저는 거의 약간 관련하고 있었잖아요. MB 사건 때 수도 없이 있었어. 매일 갑니다. 매일 구속된 저 중요 참고인은 구치소에서 매일 제가 알기로 모 참고인 링거도 맞아줬어요. 경찰에서 아프시면 안 된다고 가족한테 전화도 해서 뭐 드시고 싶다는데요? 막 이러고. 근데 조서 그만큼 있느냐? 아니거든요. 또 뭐 외부에 있는 불구속된 참고인은 매일 갔어요. 거기도 조서 없습니다. 별로. 그게 이제 검찰은 특수수사 기법이라고 하고 네.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인권침해라고 합니다. 두 개 중에 뭐가 옳은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한만호 씨 비방록에 그게 어떻게 근데, 적혀 있냐면 연습을 시켰다. 진술. 잠깐만 하나만. 네, 그런 게 한만호 이제 주장으로는. 그 문제들은. 수사가 문제 그런 수사 기법이 문제라면 앞으로 못하게 제도 개선하면 되는 거지 왜 옛날 걸 파냐는 거예요. 한명숙 사건 팔려면요 MB 박근혜 사건도 파세요. 그 수사 관행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만호 씨가 검찰이 압력을 가해는 이거거든요. 근데 1심 판결문 무죄 나왔잖아요. 1심 판결문 보면 검찰의 회유 압박력이 단 1도 없습니다.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한테 유리하게 진술을 해준 건 검찰에 협조하면 본인의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자발적 동기가 있었다라는 게 1심 판결문의 문장이에요. 네. 그때도 회유 압박력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해 그러니까 주시죠. 김진우 변호사님. 70% 동의하는데 톤과 쪼를 잘못 들으면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설명해 주시죠. 1번 그럼. 지금 이게 재점화된 거는 한명숙 총리는 아직 입장도 안 내고 있고 네. 거기 그 당시 변호인분 중에 한 두 분이랑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재심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뭐 민주당이나 한명숙 총리 측에서 뭔가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1번. 두 번째는 뭐 아까 이건희 이재용 그 뭐 CB 전환 사채 문제도 네. 사실 전환 합의체 때 뭐 7대 6인가 뭐 이렇게 한 표 차로 갈렸어요. 이것도 근데 다들 유죄라고 생각하죠. 그죠? 한명숙 무죄 받았지만 한명숙 총리 5명이 어쨌든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환 합의체.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다퉈볼 만한 거리도 아닌데 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한명숙 총리 쪽 입장은 제가 들어보니까 1심 정도. 1심 뭐냐면 6억 안 받았고 3억은 보좌진이 받았는데 그건 한명숙과 관계없다. 그리고 그분은 그 당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곽 회장 대한통운 곽 회장 5만 불 줬다는 건 무죄가 났고 근데 이제 그 곽 회장이 준 5만 불이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별건 수사로 검찰이 치고 그 지방선거 당시 기준으로 치고 들어온 것도 조금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거는 논의와 토론의 거리는 될 만한 건 맞다. 세 번째는 근데 지금 뉴스타파에서 새로 보도한 거는 죄수 중에 2명 말고 다른 1명이 또 나왔기 때문에 뭔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한명숙 총리가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재심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모해 위증 교사죄 정도는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네. 검찰에 뭔가 불편부당한 수사 관행이 근절돼야 된다면 누가 보기에는 수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에는 과거사위 뭐 같은 걸 다시 만들어라 할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에는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좀 이상하니 아까 했던 편의 제공 혹은 인권 침해 압박용은 그런 이상한 그 검찰의 수사 관행과 관련된 어느 기준점 정도를 법무부에서 규칙 정도로 만드는 걸 정리해라. 이렇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가르마를 타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전진할지 토론하면 될 문제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자체를 가지고 너무 뭐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거 가지고 재심이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로 바로 그냥 직진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제 생각하고 다른 또 말씀을. 찬성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변호사니까 알거든요. 이게 네, 재심이 네, 안 된다는 네, 거. 네. 지금 김준호 변호사가 되게 좋은 말씀하신 거야. 그쪽 담당 변호사들한테는 재심 얘기 안 나온다는 거. 왜? 본인도 다 알거든 이게 재심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라고 생각을 해도 얘기를 못 끊입니다. 재심이란 얘기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다 민주당 정치인들이잖아요. 저는 그냥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정치권을 민주당 꺼내는 게 과연 한명숙 전 총리 도와주는 건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총선에서 180석을 밀어준 민심이 이런 거 하라고 밀어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이제 재심이 안 되는 건 아니까 재조사 뭐 이 정도의 표현이 나왔던 것 같고 네, 두 표현은 번째로 거기서 이제 근데 재조사. 그다음 아까 했죠 제가 이제 모해 위증 교사죄 정도는 남아 있어요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공수처 수사 대상까지는 될 수 있겠죠. 검찰이 한 것이고 뭐 하니까. 근데 그게 정무적으로 괜찮은 판단이냐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 오히려 이 180석 했더니 자신의 정치적 진영에 있던 선수를 위한 복권을 위해 남용하는 거 아니냐로 읽힐 수 있으니 특히 1호 사건이 된다면 그쵸, 상당히 거기에 부담스럽겠죠. 무게감을 주는 건 정무적으로 그렇게 적절하지 손정희 않아 변호사님 보입니다. 이 공수처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건 공수처로 넘기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 측에서? 일단은 모해 이직 여부가 사실은 입증계획 굉장히 어려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만옥 대표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판단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 특정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저는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일리가 있다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검찰 개혁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분명히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정치 검찰 표적 수사 이야기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뭐 서울시장을 앞두고 관련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없애자. 그럼 대표적인 사건으로 거론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특정 사건 때문에 뭔가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좀 말씀 마무리할게요. 잠시만요. 소유하세요. 필요한 만큼만 작게. 공유하세요. 누리는 공간은 크게. 두산 더프론트 미사. 작게 소유하고 크게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 지식산업센터. 두산 더프론트 미사. 소유도 공유도 두산 더프론트 미사. 철철리 분양 중. 02400111 두산중공업. 가수 홍진영입니다. 돼지고기는 누구랑? 오빠랑 도드람, 아빠랑 도드람, 엄마랑 도드람, 친구랑 도드람. 한돈 중에 한돈.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고기 살 땐 도드람몰. 자, 이제 이게 정치쇼 오늘 뭐 삼성 이야기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이야기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검찰의 수사 관행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특수수사에서 참고인 계속 불러가지고 조사 안 남기고 막 이런 거. 그 양치정이 똑같다. 네, 똑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입장 좀 이해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특수수사의 특성상 그렇게 하면 수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뭐 다만 그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논의해볼 필요는 네, 있다. 네,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 시간 없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다음에 시간에 없어요. 특공대에서. 자, 두 분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수요일 4부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민심의 흐름을 따져보는 민심이네. 자, 민심.
시민의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같은 윤 씨지만 네. 뭐 피는 섞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윤태곤 더 모아 정치분석실장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두- 저 거슬러 많이 올라가면 몰라요. 알 수 없어. 맞아요. 사실 그 영종조 시대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또 그건 또 알 수 없으니까. 자 오늘 두 분하고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윤 실장님도 그렇지만 윤 센터장님도 이 프로 전에 또 프로하고 저하고 또 연출자와 또 패널과 만났으니까 다음에 또 어떤 관계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이없게 한 10년쯤 뒤에 윤 센터장님이 진행하고 제가 패널로 나갈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미래통합당 얘기로 문을 엽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고 뭐 한다고 하자마자 뭐 미래한국당 합당 결정되고 뭐 바로 뭐 움직이는 기분 듭니다. 윤 실장님. 자 6월 1일 다음 주부터 통합당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임기 연장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원래 8월에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더 늦추는 쪽을 결정하는 건데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안 되면은 진짜 큰일이 나는 것이고 출범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통합당이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을 일은 없는데 안 좋은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간다. 그러니까 저 미래한국당하고 합당 문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 좀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딴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번 당선자들은 거기 한 명인가 빼고 다 초선 의원이거든요. 당선자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합쳐야지라고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게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그 민경욱 의원 아직 의원이죠. 5월 29일까지 하고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그 개표 조작 이야기하는 것도 이 통합당이 나쁘지가 않은 게 그분들이 좀 당 밖으로 나가는 잘라낼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당에서 그쪽의 흐름에 힘을 싣지 않고 있고 좀 낙선자 내지는 전직 의원 그리고 장외 인사들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상황에서 김종인 체제가 출범하니까요. 오히려 더 선명해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좀 중도 뭔가 느낌이. 이거 핸디캡들을 떨어뜨려내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윤태곤 실장님께서 이 미래통합당 가서 가라는 게 뭐 의원을 당직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수 B의 이 성공과 몰락과 이 재기를 갖고 B를 저희가 한번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안 됩니다. 나게 해드릴 수 특공대를 있는데.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가끔 보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B가 이 재기에 성공하는 그렇죠. 것을 보면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면 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서 발상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웅 센터장님? 네, 지금 이제 뭐 대권에 이제 좀 마음에 있는 분들 또는 이제 당권에 마음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인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건 상황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이제 어쨌든 새롭게 당선된 뭐 당선인들 이런가 어쨌든 당권 대권에 이제 마음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어쨌든 지금 더 당 내분 싸움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비판받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당내에 대중적 신뢰가 높은 유력한 대권 주자가 존재한다. 이러면 뭐 김종인 체제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금 차기 대권 주자 뭐 이런 뭐 지지도 흐름을 보게 되면 보수 진영에선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는 사람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인물을 논다고 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김종인 위원장 내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현 정부와 대립각을 보다 선명하게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 카드를 뭐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지금 기준점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악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뭔가 정비하는데 김종인 내정인의 리더십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면 김종인 비대위 하나씩 이제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여의도 연구원부터 칼을 댈 거다. 일종의 기업으로 치면 이게 R&D 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제
두뇌 집단을 장악한다. 옛날에 이제 큰 정당 같으면은 뭐 조직을 장악한다 이랬는데 지금 통합당은 그런 뭐 지방 조직이 잘 돼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두뇌 집단을 장악했을 때 이 두뇌에서 뭐 이제 손발에다가 신경을 보내고 또 이 신경에서 한 걸 두뇌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 두뇌, 그럼 정책, 그다음 메시지 이런 두 가지 정도 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직을 바꾼다라는 것보다 두뇌하고 메시지를 바꾸는 건 머리하고 입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윤희용 센터장님 보기에 김종인 비대위에 선결적으로 하게 될 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뭐 이제 윤미향 당선인권 이런 건 이제 약간 이념적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정당 지지율 올라져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의미 있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건 그렇습니까? 뭐냐 하면 미래통합당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지금 부정적인 뭐 이제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변화되는 이제 사회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의 보수 정당이 이제 추구해 왔던 노선 기본 노선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이제 기존에 뭐 이제 보수 정당이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일단 북한에 대해서 이제 반공, 예, 아주 뜻하죠. 이거 가지고 사실은 보수층들을 안보 보수층들을 결집한 유용한 도구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 경제. 이것도 이제 매우 확실한 이제 오랫동안 보유해 왔던 이제 이슈였고 또 한 가지는 복지에 있어서 선별 복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사람들한테만 우선적으로 복지를 베풀어야 된다 네. 이런 것인데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것만 꼽아봤는데 이거 지금 안 맞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방공 같은 왔어요. 경우에 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북한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인데 미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한미 동맹을 갖고 근거로 해서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게 안 먹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힘이 쭉 빠지죠. 빠졌죠. 쪽은.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중소기업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뭐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재난지원금도 있습니다마는 뭐 지난번 무상급식도 있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문제도 있잖아요. 이것이 기존의 선별복지의 노선을 가지고서는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대표적인 세계 자체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어쨌든 노선의 변경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종인 내정인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이른바 우클릭 보수정당의 우클릭이라고 하는 경제민주화 카드를 내놓아서 이제 쏠쏠한 재미를 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금 기본소득제도 원래 진보 진영이 보유한 이슈지만 아마 이제 김종인 체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어쨌든 이제 정책적인 여야 간에 또 진보와 보수 간에 정책적 타협점을 찾기도 좀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변화됐다고 하는 인식을 어쨌든 대중들에게 주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 센터장이 거시적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조금 미시적으로 단기적인 전망 같은 걸 좀 해보자면요. 들어봅시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뭐 한 달 전부터 괜히 많이 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두 달짜리 먹을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라는 거는 인물일 수도 있고 메시지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이 민주당이 조금 전에 이제 한명숙 그 전 총리 이야기도 앞 코너에서 한참 이야기 네네. 진행했고, 제조사 얘기. 또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해찬 대표는 뭐 굴복하면 안 된다. 그러게요.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자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국민 자성론. 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스탠스가 21대 국회 개원하는 데서 민주당이 원래 생각했던 거 좀 약간 다른 그림이에요. 그럼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은 민생, 경제 이야기를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민주당하고 오히려 대비되는 모습. 뭐 민주당은 뭐 과거 진영 이런 쪽의 느낌을 주기 위해 가지고 몰아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8월달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때까지 한 두 달 동안의 이 미스매치 기간, 이해찬 대 김종인 기간을 제가 만약에 그 통합당의 전략가라면은 그 두 달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민주당 정당대회까지 그렇죠. 두 달 정도 남은. 그래요. 사실 그 아까 뭐 비얘기를 장난삼아 했습니다만 몇 가지 바꿀 때 정확하게 있었거든요.
한 10년 동안 그 우통 벗고 그 금목걸이 걸고 나왔는데 금목걸이 착용 금지, 우통 상의 탈의 금지, 화려한 조명 아래로 시작되는 가사 쓰지 말 것, 뭐 이런 식의 이 개선 사항들이 있었는데 두 분이 그런 식의 이야기들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참 대단해. 흥미로운 게 아까 살짝 윤희용 센터장이 짚고 넘어간 얘기가 다 있는데 465 하나님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출범할 때 하필 그 타이밍에 유승민 의원이 대권 도전을 밝힌 이유는 뭘까요? 그게 유승민뿐만 아니라 저 많이 나오던데요. 원희룡, 홍준표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황교안 전 대표는 측근을 통해 가지고 너 이제 정치 은퇴했냐, 정치 은퇴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비어 있고 거기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권 주자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 2년 거기서 네. 플러스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뭐 무주공산이니까 뛰어들겠다 이러는 거겠죠.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원론적으로 보시는군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윤희용 센터장님. 왜냐하면 뭐 이것을 이제 이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이것을 세게 얘기했다면 어쨌든 보수층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른바 자강론, 우리 당내에 이제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개혁하고 변화하고 쇄신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일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사실상 김종인 체제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김종인 체제를 이 상황에서 흔들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자세히 보시면 유승민 그 의원과 가까운 측근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발언들 나와요. 가령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제 홍준표 이제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된다. 또 당에 빠르게 입당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뉘앙스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당의 경쟁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당의 유력한 자원으로, 유력한 이제 대권 주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주변의 노력들을 지금 자세히 보시면 기사들을 보시면 그런 이제 작업들은 있는 상황이죠. 윤희용 센터장이 보기에 이번에 그 유승민 의원은 이제 앞으로 며칠 지나면 이제 원외가 되잖아요. 네. 뭐 불출마했으니까 그 전략은 맞았다고 보십니까? 안으로 밖에 있는 거는? 당시에 사실은 이제 여러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고민 많이 험지 했겠죠. 출마도 이런 것들도 네. 있었고 황교안 대표와 이제 협상이 사실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일단은 무조건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들, 그러면서 본인의 몸을 이제 희생시키면서 본인 이제 측근들을 많이 이제 당선시키고자 하는 공천받도록 하고자 하는 이제 전략을 했는데 뭐 일정 부분 성공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계보들이 제법 많이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근데 원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내 이제 그래도 유력한 그룹을 형성한 상황이고, 그래서 외부에 어쨌든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이자 경제 전문가. 이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라고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외부에서 이런 이제 경제 관련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알리면서 본인의 어쨌든 비중들을 높여가는 전략을 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이라는 그 간판만 알려져 있지 그분의 예를 들면은 뭐 보좌하는 분들은 누가 있는지 주변에 브레인은 누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분 혼자만 우리가 놓고 보기에는 이미 80살의 고령이시기도 하고, 자 거기 김종인은 그럼 브레인 누가 있느냐? 가까이로는 이제 최명계 전 의원 그리고 뭐 곽수종 박사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분은 두뇌하고 메시지로 주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조직 뭐 전국 조직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사장까지는 아니고 한 소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딸린 식구라 그래야 되나 같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촐하죠.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제 한 30명 정도 당직을 이제 임명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김종인 계보가 일단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분이 형식적으로라도. 오랫동안 정치하는 거 아닌 거지만은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과거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 대표치 할 때 당직한들은 지금도 이제 친분 관계들이 있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제 끈끈해지는 것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도 손발들이 생기어서 저는 뭐 조직 뭐 대권 주자로서의 조직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당내에서는 안정성을 이제 좀 확보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그 비대위 출범하자마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당 결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뭐 시기적으로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게 그때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옛날 뭐 한성교회 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성교 당시 대표 생각하고 그 구성원들 생각이 다를 거다. 이번에도 보면은 거기 이제 지도부라고 하면 뭐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여기는 이제 뭐 재선 다선 의원들이 이제 있었는데 다 떨어지신 분이죠 이번에는. 이분들은 이제 자꾸 딴 이야기들을 했는데 당선자 대회에서 그 19명들이 무슨 생각이냐 빨리 들어가서 합쳐야지 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좀 예견돼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서도 몰라서 그렇게 썼을까 좀 알면서도 이게 재밌으니까. 보세요. 이제 당선인들은 이제 국회 개원을 앞두고 네.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가고자 하는 상임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미래한국당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아무데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당선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합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조건들을 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당선인들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이제 모 의원이 합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데 나머지 당선인들이 그분한테 뭐 험한 소리를 하면서 진짜 집단적으로 여기서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당선인들은 빨리 합당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했던 것 같아요. 구성원들도 알겠습니다. 그 윤희용 사대장님, 네. 그 이쪽 일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선거 때마다 또 선거 때 아니라더라도 당이 당명을 바꾸거나 또 색깔을 바꾸거나 슬로건을 바꾸거나 이미지를 이제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기억나는 분 두 분을 얘기하자면 이쪽 부분에 이제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아직 네. 나가셨구나. 어쨌든 전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있을 거고 말하자면 그 이 브랜딩을 아예 다 해야 그분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도 거슬러 올라가면 새누리당 때는 조동원이라는 아주 그 걸출한 그 광고인 출신이죠. 네. 그분 광고인이 또 있었죠. 이번에 그렇다면 미래 한국당과 미래통합당 합당 결정되면 그런 식으로 당명 뭐 색깔 이런 식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결과는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어떤 선거에 이기잖아요. 잘못한 것도 잘한 거예요. 예, 이게 선거와 이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치권의 오랜 논란이에요. 당명을 바꾸는 것 또는 당 색깔 상징들을 바꾸는 것이 과연 지지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분위기를 바꾸고 뭔가 이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교화돼 가는 것, 수정돼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이 그냥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명을 사실은 바꿀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라는 것 자체가 임시적 성격을 갖는 당명이거든요. 그렇죠. 당 이름에 어떤 이렇게 그게 합치면서 없어요. 이념이 통합을 없어요.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를 지향하는 것인지 뭐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보수를 많이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 지향점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미래란 말도 과연 맞을까? 보수 정당에게 이런 의문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명은 아마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간판에 너무 이제 붙였다 뗐다 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좀 안정적으로 이제 뭐 꼭 미국이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만약 효과가 크다고 하면 당명 바꿨겠죠. 그러게요. 그죠? 말씀 잘하셨어요. 진짜. 그런데 안 그러는 거 보면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하나의 당명으로 가게 되면 정체성도 잘 각인되고 신뢰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점이 있고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오래 갈 수 있는 당명으로 한번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라는 말은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보수 정당도 하면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좀 개인적으로도 아쉽습니다. 뭐 미국만 봐도 민주공화 그리고 영국 내려가면 토리 위근이 벌써 몇백 년짜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자 다른 얘기 해봅니다. 문희상 의장이 이제 임기 마치고 퇴임 기자회견 할 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이거 여당에서는 아예 별로 언급이 안 되고 있네요. 네, 김두관 의원 정도가 언급한 것 같고. 네. 아직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 뜨거운 감자인 게 야당은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촉구한다. 라고 하면 돼요. 끝이에요. 근데 여당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건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당청의 이제 입장은 내야죠. 하나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일단 여당이 시간을 벌고 있는 점은 있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재판이 다 끝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여론들이 이제 사면론에 대해서는 이제 안 좋지만은 재판 끝나면은 될 거고 그때는 여당의 이게 짐이 될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25년쯤 됩니까? 뭐 아마 형량이 35년으로 35년, 네. 25년 한 30년 되죠. 네.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30년을 꽉 채워가지고 만기로 옥살이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사실 지금 연세를 고려했을 때 그러면 이제 옥중에서 뭐 마지막을 그간에 맞을 수 이제 있는 상황인데. 형평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22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두환, 노태우보다 뭐 박근혜 더 잘못한 거야? 음.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재판 끝나고 나면은 나올 건데 그럼 이게 다른 정치 일정 뭐 다음 대선 혹은 다음 총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게 임기 중일 것이냐 끝나고 나설 것이냐 하고 연동돼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여론이 항상 애매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CBS 리얼미터가 이제 지난 3일절 앞두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반대가 한 6, 이제 찬성이 한 4. 그러니까 뭐 이제 중도층에서는 이제 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지만 그 어떤 특정 이념층,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이제 형집행정지 등을 통해 가지고 사면하는 것, 네. 이런 것들 석방하는 것 옳다 이런 제 생각들 한 40%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전 국민적 여론을 봤을 때는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 찬성이 한 그 정도 나오잖아요. 이것을 쭉 시간을 돌려서 이제 한 96년에 가보면 전두환, 노태우 이제 두 명에 대해서 이건 이제 사면하는 것들 이것은 이제 적절한지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부정적 의견이 한 이제 뭐 50에서 60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슷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판단을 명확하게 이제 어떤 여론의 전체를 따라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지나도 제가 봤을 때 석방 뭐 이제 사면 복권하는 것이 한 70%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판단을 이제 내려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거기에 논의는 이제 불거질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선행돼야 될 것은 어쨌든 이 두 분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네.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김두관 의원도 같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제 이게 만약에 판결이 되고 형이 확정된 다음에라도 이제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데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말이 안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사면은 안 된다. 과감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반성 뭐 할 거예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부덕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정도로 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맞냐 안 맞냐 가지고 또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진정성이 있냐 없냐 예. 이 문제도 또 얘기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이 사면 얘기 이제 이게 정치쇼 좀 뭐 아까 잠깐 사면 얘기 했더니 이미자님께서 엘리제 영이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전두환이 사면해줬다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누구도 사면해주면 안 돼. 또 강경론을 보이시는 분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게 또 이제 다른 자리에서 네, 또 다른 자리에서 뵙죠. 뵙기를 또 기대하면서 센터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 감성 많으셨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아쉽습니다. 또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이제 정치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잭디 이제 PD였습니다.